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합니다. 이자로 먹고 사는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자발적으로 내린다. 참 드문 일인데요. 더군다나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대출금리 잘 안 낮추는 은행들 정말 낮추고 있습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약 0.4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0.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은 이제 일부 신용대출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0.25% 인하하기로 했으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 중신용대출과 전월세 보증대출에 대해서 각각 금리를 0.5%포인트,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국민은행은 대출금리 낮추는 폭이 최대 지금 말씀하신 거 최대 0.55%포인트라고 했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낮춘 것 같네요, 국민은행. 네, 약간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행이 좀 이자를 더 받았나 보군요. 아무래도 좀 낮추는 폭이 다른 데보다 큰데. 자, 이 금리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함부로 낮출 수가 없는데 요즘 왜 금리를 이렇게 낮출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코픽스에 연동해서 결정을 합니다. 코픽스라는 것은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줄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제 자금의 평균, 가중평균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적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D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체들의 이제 합산한 이제 가중평균 금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적게 되면은 사실은 은행들이 이제 무리해서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한국은행이 1월 14일 날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25%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렸죠. 네, 그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픽스 이제 신규 취급의 기준 금리는 1월 달에 1.69%였는데 불구하고 이제 2월 달에는 오히려 1.64%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오히려 자금 수요를 이제 고려를 해서 코픽스 금리가 더 낮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려면 고객의 돈을 빌려주려면 자기들도 돈을 꼬아야거나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금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조금 낮췄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제 요인인데요. 이제 예를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11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간에 비해서 약 5조 8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이요. 가계대출이 줄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줄어드니까 대출을 좀 더 늘리려고 고객을 좀 더 끌어들이려고 대출 금리를 낮춘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은행인들이 이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가계 대출이 조금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조금 부진해서 고객들이 돈을 덜 빌려서 그렇게 된 이유가 큰가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가계대출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제 쓰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이제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총량들이 이제 규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의 총량들을 이제 줄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제 저신용자라든가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더 이제 어려워진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어 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그럴까 이제 양질의 이제 이 차주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서로만의 이제 쟁탈전이라고 그럴까 은행들 간의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시장에 대한 선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번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대출 완화 기조들이 예상이 되면서 미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 완화가 좀 되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서 네. 대출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네. 혹시 그러면 신용도가 높지 않은 분들, 네. 중간 정도 되거나 낮은 분들한테까지 지금 금리를 낮춰줄까요? 아니면 그분들한테는 안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저신용자라든가 중신용자의 대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워낙 은행들이 이제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들이 이제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은행들의 이제 그런 대출들이 저신용자들한테까지 공급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한계 차주들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은행들은 또 다시 이제 이 고신용자에 대한 이제 대출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또 이렇게 약간 낮추면서 대출 규모도 늘려주는 이른바 문턱도 좀 낮춘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나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문직 대상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한도가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일반 직장인 대상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이제 이 대상들은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우량 이제 직장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량 직장인들 위주로 마이너스 통장 좀 더 늘려주는군요. 여튼 뭐 늘려준다니까 좀 얼마나 해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좀 제대로 밝혀라. 이 공시제도를 한다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조치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영향이 지금 그런 건가요? 네, 그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제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어떤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가계대출을 늘려왔고요. 이제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약 1,450조 정도 되었던 가계대출이 2021년에 1,860조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이제 400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5년 사이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고 그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주로 대출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이 늘어난 가계 대출을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차주들의 위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안전한 우량 차주들에게 대출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이제 은행들의 어떤 이제 이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수익을 추구할 수 없고 이제 리스크와 어떻게 보면 수익성 양쪽에서 이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처하게 된 거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안전한 차주들에게 대출을 더 늘리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윤석열 당선인 잠깐 언급한 대로 예대금리차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은행들이 그동안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서 너무 이자 장사에만 열을 올려서 수익만 자기들만 배를 불린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좀 그렇게 보십니까?
단적으로 지금까지 은행에 대해서 수익성들을 얘기를 할 때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들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ROA, 이제 총자산 이익률이라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들의 총자산 이익률을 보면 2020년에 총자산 수익률이 이제 보통 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제 통계들은 이제 북미라든가 오세아니아, 심지어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보통 이제 IB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이제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내면을 찾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동일한 이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은행들의 이제 수익을 보면 일본의 은행들의 평균 이제 ROA들이 보통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밖에 우리보다 안 됩니다. 낮네요.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 암만 해도 이제 예금보다는 지출이 더 많고 암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OA가 훨씬 더 낮게 되고 우리나라를 더 부러워합니다. 일본 은행들은요. 우리가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를. 많이 내는 것을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수익이 다른 이제 여타 동일한 은행들 수익 구조 갖고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요. 수익이 많다. 은행의 수익이 많다는 것은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돈 빌리는 중산층들 뭐 다 돈 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수출하는 것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수익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 이제 위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담보 대출,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쉽게 앉아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그렇죠. 이제 가계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익을 창출해 왔지. 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이전에 했던 이제 이 기업 대출이라든가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하는 대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이제 위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익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은행의 영업이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이익이 뭐 90%를 넘는다고 하니까 이자 수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번에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새 정부 들어오는 거를 좀 보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은행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익 추구의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대출을 많이 하라고 조금 늘려주는 거는 좀 거꾸로 가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기구라든가 뭐 IMF를 포함한 여러 기구들이 이제 경고의 사인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정부도 이제 신정부도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걱정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을 이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계대출에 이제 분명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적절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금을 공급할 것인가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 은행들의 정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